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입니다. 지은이 저우신이외, 옮기니 박진이, 펴낸 곳 미디어 숲입니다. 책 제목을 봤을 때 저자가 심리학을 전공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강대학교 경영학 교수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돈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돈과 인간관계를 연구한 다양한 결론이 들어있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돈과 심리, 돈에는 감정이 있다. 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 돈에 깃든 희로애락,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돈의 위력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장은 돈과 사회생활, 돈을 알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보인다. 메신저 스토리에 올라오는 다양한 돈 자랑의 심리, 물질을 좋아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등 돈과 사회생활의 상호 영향을 분석합니다. 3장은 돈과 소비 행위, 합리적 소비일까, 함정에 빠진 걸까? 저자가 실제 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4장은 돈과 가정생활,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 저축을 늘리는 방법 등 가정생활 측면에서 돈을 말합니다. 5장은 돈과 도덕적 평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도덕 수준, 부자와 빈자 중 누가 더 인색할지, 돈을 보면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 등 돈과 양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법.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돈과 애정은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 상하지 않고 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이다. 싸웠다 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이런 감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며 말이 오가고 난 후엔 다시 사이가 좋아지더라도 감정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친한 사람과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해보자.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넨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귀기 전에 반드시 상대의 금전적 여건을 고려하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는 맞선 광장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공원에 자신의 신상이 적힌 종이들을 붙여놓고 결혼 정년기의 상대를 찾는 사람이나 자녀를 결혼시키고픈 부모들이 이를 통해 만남을 성사시킨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돈과 심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되도록 돈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감정 상하지 않고 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반 보벤과 캠벨, 그리고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가 2009년에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들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0분 동안 대화하게 했다. 다만 그중 절반에게는 돈과 물질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생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인상과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점을 매기게 했다. 결과는 인생 경험을 이야기한 쪽이 7점 만점 중 6.52점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데 반해 돈과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한 쪽은 5.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자는 6.52점, 후자는 5.69점을 받으며 큰 차이를 보였다. 맞선을 볼 때 자리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수입이 얼마인지를 묻는다면 애프터 신청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 궁금하다면 상대가 타고 온 차나 주거지역 같은 정보로 대략 추측해 보면 된다. 상대의 재산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놓고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다. 돈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정을 망치기도 한다. 2013년 개봉한 유명 영화 아메리칸 드림인 차이나, 가로 열고 중국 유명 영어 교육학원인 신동방그룹의 창업자 3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가로 닫고 에서 바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주인공 3명은 대학생 시절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동업을 시작한 후에는 하마터면 평생 못 볼 사이가 될 뻔했다. 왜였을까? 돈의 심리학에는 일방통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감정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계다. 친구나 연인과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회사 상사나 동료 혹은 동업자는 금전을 기반으로 관계가 성립된다. 일방통행 이론이란 감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친구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할 때 감정적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로 바뀐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도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로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 부부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라고. 중국 고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로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부자 부부가 돈 걱정을 많이 할까? 아니면 가난한 부부가 돈 걱정을 많이 할까? 답은 당연히 가난한 부부다.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부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한 사람은 돈에 늘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돈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곤 한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 것이다. 돈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보스가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본 후에는 타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은 참가자 앞에서 연필을 떨어뜨린 후 그 연필을 줍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재밌게도 돈 사진을 본 참가자들은 떨어진 연필을 더 주워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돈을 본 것만으로도 돈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게 여긴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다음에 두 방법을 활용해 보자. 첫째, 돈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 봉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덜렁 돈만 주는 것이 아닌 봉투라는 신호에 담는다. 봉투는 비단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돈의 교환을 감추는 역할도 한다. 돈은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다. 돈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교환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때도 쓰인다. 2002년 프랑스 여론조사기구 IFOP의 조사 결과 다수의 프랑스인은 여성에게 구애하는 것은 곧 돈과 관련된 일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이성을 유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돈으로 보지 않게 하는 무언가로 변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다발이나 맛있는 저녁 식사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가방이나 자동차, 보석 등으로 돈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이 매우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실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둘째, 자동으로 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돈은 이혼 문제에 있어 불륜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부부간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돈이 되어선 안 된다. 돈 문제가 생기면 둘은 빠르게 합의를 보고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공식대로 적용해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부부가 대화에서 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을까? 첫 번째는 수입이 비슷한 부부다. 두 번째는 공동관리계좌로 생활하는 부부다. 마지막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부부다. 공동관리계좌는 곧 서로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일종의 담보와도 같다. 각종 대금을 내기 전에 미리 상의할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동관리계좌와 더불어 서로에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수입을 분리해 놓는다면 더욱 좋다. 돈을 쫓다 보면 재미없는 인간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쉼없이 돈을 쫓는 것은
그 사람을 탐욕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너무 심각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돈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부자와 유쾌한 사람 중에 평생의 동반자를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는가? 어쩌면 돈도 많고 유쾌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심리 연구 결과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덜 유쾌해진다고 한다. 2010년 스페인 UPF 대학교 크아드박 교수의 연구진은 돈이 정말로 사람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까? 라는 주제로 실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37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보게 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을 끝마치고 간 주말 산행에서 멋진 폭포를 발견했던 일 등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곤 그 이야기거리에 얼마나 재미있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데이트나 당일치기 여행 혹은 새로 출시한 치킨을 먹어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거리지만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 도대체 돈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흥미를 앗아갈까? 돈은 흥미를 잃게 한다.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물질적 경험이다. 쿠아드박 교수는 2015년 풍족함의 이면에 감춰진 대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느낄 만한 흥미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 바로 소위 말하는 소확행, 가로 열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 닫고를 느낄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군것질할 수조차 없는 빈곤한 상황에서 우연히 얻은 사탕 한 알이나 라면 한 그릇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면 제 아무리 비싼 제과점의 케이크나 음료라도 거기서 만족감을 얻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돈이 많거나 돈을 보거나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에서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구아드박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부된 설문지 중 일부에는 1유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설문, 응답 완료 후 나눠준 초콜릿을 그 자리에서 먹게 했다. 그리고 연구진은 각 학생이 초콜릿을 먹는 시간과 표정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 1유로 사진을 본 학생들은 그다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단 32초 만에 초콜릿을 먹었다. 반면 1유로 사진을 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완전히 먹는데 평균 45.4초를 할애했다. 즉, 돈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식욕과 같은 일상 속 소확행은 사라진다. 길가에 핀 꽃도 돈 생각을 한 후라면 바쁘게 걷는 걸음에 눈에 담을 새도 없이 스쳐 지나치고 마는 것이다. 큰돈이 생기고 나면 소소한 행복은 만족감을 얻는 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더 강렬한 자극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같은 롤러코스터를 10번 타면
무섭기로 소문난 롤러코스터라도 더는 짜릿함을 느끼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다. 돈과 행복은 한 번에 얻기 힘들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구매한다. 하지만 정작 복권에 당첨된 후에는 평범한 생활에서 행복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부 부자들이 포금이나 약물 남용으로 행복감을 얻고자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1961년 니콜스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현재로 따지면 약 68억 원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써댈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곤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평범한 생활에서는 도저히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는 충동구매와 폭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망가졌다. 그 후로도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흥청망청 쓴 돈은 금세 고갈됐고 나중엔 스트립 댄서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2002년 파워볼 가로 열고 미국 복권 이름 가로 닫고에서 세전 3.14억 달러의 사상 최고 당첨금을 받은 위테커 역시 돈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은 그의 손녀 브랜디였다. 시도 때도 없이 5,000달러씩을 가져가던 브랜디는 각종 놀거리에 돈을 써댔고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 결국 주검으로 돌아온 그녀의 사인은 과도한 코카인 흡입이었다. 위테커 역시 종일 주점을 드나들었고 도박에서 자극을 얻었으며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부인과 자식들과도 인연이 끊겨 혼자가 되었다. 장장 6년에 걸쳐 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행하고 있는 재건축품은 이면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담고 있다. 아파트 값이 치솟은 덕에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돈 쓸 곳이 필요해졌고 이내 술과 도박에 돈을 마구 써대기 시작했다. 돈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즉, 풍족하지 않음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 회사의 창업자 루나는 TED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1살일 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매우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할머니와 함께 뉴욕에 도착한 첫날 한 수용소 앞길 바닥에서 1페니를 주었다. 비록 더럽고 녹이 슬었지만 루나의 눈에는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1페니로 캐러멜을 샀다. 루나는 그 순간만큼은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백만장자는 그 1페니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코 루나가 느꼈던 것과 같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돈과 행복은 마치 토끼와 사슴처럼 한 번에 얻기 어렵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된다. 쇼핑으로 얻는 행복은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만다. 소비 중독은 목마르다고 술로 갈증을 풀려는 것과 같다. 마윈은 돈을 쓰는 것은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대신 가서 돈을 펑펑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돈 쓰는데
귀재라고 생각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만약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하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에 불과하다. 돈 쓰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물건을 마구 구매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그런데 돈 쓰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광이라는 심리 질병에 관해서 살펴보자. 소비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는다. 소비광은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역사와 문학 작품에는 이 같은 성향을 보이는 소비광들이 많이 등장한다. 장 부케, 가로 열고 프랑스의 화가, 가로 닫고 에서부터 루이 16세, 미라보, 발자크, 그리고 쇼핑 중독에 걸린 보바리 부인까지 19세기 심리 전문가들은 그들을 소비 중독자라고 불렀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힘들어하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중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소비 중독자 역시 끊임없는 소비 욕구를 쉽게 제어할 수 없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사람들은 쾌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술과 도박, 소비를 쉽게 끊을 수 없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결국 자유를 잃는다. 크리스텐슨과 파버 등은 1994년 진행한 연구에서 소비 중독의 대상이 된 상품은 주로 신발, 의류, 완구, 화장품 등이었고 주로 여성들이 소비 중독자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소비 중독에 걸린 여성들은 막무가내가 아닌 실제로 그 상품을 좋아해서 소비로 이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을 파헤쳐보면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얻게 된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쾌감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소비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2013년 리친스는 미주리 대학교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 크게 물질 만능주의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분류했다. 물질 만능주의란 간단히 말해 돈과 물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물건 구매 전후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해당 학기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사용하게 될 중요한 물건을 구매 리스트에 적게 했다. 그리고 학기 중과 학기 말에 각각 그 물건을 구매한 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물건 구매 전에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그 물건이 손에 들어오는 상상만 해도 더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건만 있으면 삶이 크게 변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소비가 주는 즐거움은 그들이 카드를 긁은 직후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은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 커다란 공허함을 느꼈고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구매했던 물건이 생각보다 일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물질 만능주의인 학생들에 비하면 그들의 행복감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높은 쾌락과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패턴이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악순환에 휘말리고 막무가내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 중독자는 절대 소비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비록 멈추지 않는 소비를 통해 짧은 행복을 노비 이불처럼 이어갈 순 있어도 이는 결국 마른 목을 술로 축이는 꼴일 뿐이다. 어떤 이는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 치유하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소비 중독은 일종의 강박 증세다. 강박 증세 때문에 초조해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소비로 달래려고 한다. 하지만 금세 원상 복귀되고 만다. 병적인 의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또한 초조함을 끊임없는 계좌 잔액 조회와 반복되는 소비로 달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쇼핑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하다. 일단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흔들어 죄책감을 심어놓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죄책감 또한 즐거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구매 후에 자신이 산 전리품을 시야에서 치워버리기도 한다. 많은 쇼핑 중독자가 상품 태그를 잘하지도 않고 옷장 같은 곳에 쌓아둔다. 쇼핑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자기 혐오라는 혼재된 감정을 안긴다. 쇼핑 중독자는 돈의 노예와 같다. 1988년 벨크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으로 신분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연구했다. 빽빽하게 걸린 옷과 다양한 종류의 신발, 시계, 모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색 역할을 한다. 루마니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코카콜라 광고는 언제나 영어였다. 코카콜라는 왜 그 나라 사람 말을 쓰지 않는 걸까? 루마니아 소비자들은 서양 브랜드 제품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루마니아 소비자들이 가진 이러한 심리적 특징은 코카콜라 회사가 현지 언어를 포기하고 결국 영어로만 광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는 것은 콜라가 아닌 지위라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영어라는 보호색을 띠고 루마니아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 보호색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매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물질이라는 성벽 아래서 안정감을 느낀다. 어느 해 한 중년 남성이 나를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돈을 잘 버는데 정작 그 자신은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직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그는 각종 물건을 사는데 돈을 마구 써댔다.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다. 공격적인 성향을 물질에 쏟아내는 이런 행위는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적 사람들은 보호색을 입고도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물질을 더 많이 숭배할수록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소비와 비교했을 때 쇼핑 중독자들은
더 깊은 우울감과 초조함을 느낀다. 그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섭식 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쇼핑 중독자들은 마치 돈의 노예와도 같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치료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어떤 환경에서 쇼핑 중독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툰 직후 보상 심리가 쇼핑으로 이어졌다면 다툼이 바로 중독을 해결할 열쇠가 된다. 다음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이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쇼핑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 물건 구매에 강박 증세를 보인다면 음악 감상이나 운동 등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다.